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계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6번의 강의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재무 상태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CEO님들께서 재무 상태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간혹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표가 뭐냐, 양식이 어떻게 되느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그 어떤 조직의 재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비해서 손익계산서가 플로이 개념이라면 재무상태표는 스타의 개념이고, 또 손익계산서가 동영상이라면 재무상태표는 스냅 사진에 해당된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재무상태표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2월 30일 현재의 A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조직의 A기업의 재산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재산 상태를 재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산은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아닌 것,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통상 결산을 하면은 적어도 1년 이후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1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년 안에 결산을 할 때 그 다음 결산 때까지 돈으로 한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돈으로 한가가 되기는 되는데 1년 이후에 돈이 된다든가 또는 돈으로 바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은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있을 때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매출채권은 이미 물건을 팔아서 아직도 외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1개월이나 3개월 이내에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돈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되는 거고, 재고자산도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나 3개월 이내에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들어간다. 반면에 투자자산이라든가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은, 투자자산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돈으로 한가 전환을 하겠지만서도 1년 이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후에, 예를 들면 2년이나 5년 후에 돈으로 바꿀 것을 하는 것이 투자자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을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산, 즉 일단은 재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재산을 오른쪽에서는 그 재산을 어떻게 조성을 했느냐, 지금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의 총액이 유동자산 21만 원, 비유동자산 29만 원 해서 50만 원이 되는데, 50만 원을 갖다가 2014년 12월 30일 현재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성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부채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자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라면 유동부채가 되는 거고요. 갚기는 갚아야 되지만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2년이나 5년이나 후에 갚아야 될 것 같으면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인 반면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납부한 자본금이라든가
이익을 해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의 이익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들이 몫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갚아야 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갚아야 될 부분인 부채와 갚지 않아도 될 자본의 금액으로 나눠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2014년도 12월 31일 현재와 같은 일정 시점에 왼쪽의 재산 상태와 왼쪽의 재산 상태를 어떻게 조성했느냐 하는 설명 이유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것이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구조는 반드시 왼쪽인 자변은 자금의 운용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 방법을 표시하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자금 운용 상태의 결과와 오른쪽에 자본을 조달했던 내용하고는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회계 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의 상태, 특히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그 금액 자체가 시가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액이 그렇다는 것이지 세월이 흘러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재무상태표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시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가 자산이라 그러지 않고 재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자산이 곧 100%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같이 큰 조직에 있어서는 재산 말고도 알파가 더 있어요. 이 알파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법한데 또 용어를 쓰면 될 법한데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알파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재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유사한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령 자산 중에는 재산 중에는 현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공장 건물 같은 것은 바로 재산이자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파가 어떤 것이 있느냐 보험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0일이 회계연도인데 10월 1일에 보험료를 갖다가 1년치를 지불을 했어요. 1년에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불을 했다 그러면 돈이 나간 시점은 10월 1일 날 120만 원이 나갔지만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3개월분만 비용으로 정리를 해야지 1년치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비용으로 정리하고 결산이 되는 12월 30일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9개월분 즉 90만 원치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급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른 재산과는 틀려서 재산은 되지 못하죠. 이미 돈이 나갔기 때문에 또 보험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재산이 아닌 자산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보험료라든가 같은 선급비용 또 이게 몇 개 항목,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예수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가 아니지만 부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부채라고 말하지 채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입금이라든가 물건을 구입하고 갚아야 될 매입 채무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채무가 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가 되는데 왜 채무란 말을 쓰지 않고 부채란 말을 쓰느냐. 거기에도 자산 속에 재산이 아닌 알파가 있듯이 부채 속에도 채무가 아닌 베타가 있기 때문에 그 베타가 때문에 용어를 우리는 채무라 그러지 않고 부채라 그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고 또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 자산이 되게 되는데 이 자본, 즉 에퀴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자금 및 영업으로부터 생긴 이익금을 갖다가 자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본은 다시 분류를 하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표를 보시면
자본에는 크게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주주들이 납부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익잉여금은 사업을 해서 번 돈에 배당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반면에,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부터 생긴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발행초과금인데요. 주식발행초과금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120만 원 한다. 그러면 한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거든요. 이게 5천 원 한 주를 팔 때 삼성전자 회사는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20만 원을 받을 때 5천 원은 자본금으로 분류를 하고 120만 원에서 5천 원을 뺀 얼마가 됩니까? 119만 5천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분류를 한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납입 금액 중에서도 액면가액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산과 자산, 채무와 부채의 관계를 좀 예금이자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4월 1일에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를 했다. 근데 6개월간 정기예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4월 1일에서 6개월 했으면 9월 30일 가야 만기가 됩니다. 이자율이 3%라고 가정하면 6개월간 이자 수익은 1,500만 원으로 추정이 되죠.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예금을 예치한 회사의 결산일이 3개월 후인 6월 30일에 결산이 도래했다고 했을 때 비록 6개월 후에 돈을 예금이자를 1,500만 원 받을 거지만 결산이 되는 시점에 예금이자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의 50%인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750만 원은 돈은 비록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금이자 수익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상태표에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잡습니다. 이 미수수익은 은행에 가서 750만 원을 갖다가 6월 30일에 달라 그러면 주지 않죠. 따라서 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따라서 채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도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발생주의를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상하는 오늘날 우리 회계에서는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한다. 그 미수수익은 재산이 아닌 자산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동부채도 또는 부채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가 그대로 쓰면 될 것이지 부채라고 쓰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가 부채입니다마는 부채 중에는 채무가 아닌 부분이 미지급 비용 같은 것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채무와 부채 개념을 구분해서 부채란 이름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에서는 1년주의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주의란 것은 결산을 세법도 그렇습니다만 회계에서도 반드시 적어도 1년 이내에는 결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년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1년주의 때문에 바로 유동부채, 유동자산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돈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유동자산이 되는 거고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될 거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되는 건데 이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대무상태표에 먼저 표시를 하고 비유동자산을 나중에 표시하는 것을 갖다가 유동성 배열법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정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비유동자산을 먼저 앞에 세우고 나중에 유동자산을 나중에 세우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이라 그래서 KIFRS라는 것이 생기고부터는 오늘날은
대부분이 각국 전체가 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액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자본금 중에서 정자를 해서 받은 돈을 납입금 중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을 하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창출된 이익 중에서 배당을 주주들한테 하게 되죠. 그런데 배당을 다 100%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부러 할 수도 있고 일부러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이익금을 갖다가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오해를 하거나 또는 우리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뜻하고는 전혀 180도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하기 쉬운 용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우리가 대손 상각이라고 하면 민법에서는 돈을 못 받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대손 상각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대손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이상 안 받겠다 하는 것이 대손 상각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을 시키기 때문에 비록 대손 상각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때는 그 금액을 수익에 또는 매출 채권에 대응해서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손 상각이라 그러고, 그 대손 상각에 해당되는 이름표에 복식북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계정 과목, 대손 상각이 왼쪽 계정 과목인데요. 오른쪽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라 그러면 충당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가 대손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둔 돈으로, 돈을 쌓아둔 돈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손 충당금은 그하고는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뭐냐? 그러면 매출 채권에서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 그런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 신문에 난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기사를 실은 내용인데요. 국내 은행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당기순이익이 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1천억 원에 대비해서 48%나 줄어들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불경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이 쌓아야 하는 대손 충당금도 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은행이 쌓아야 한다고 하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 은행이 계상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도 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친절하게 설명하기를 은행이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은행에서 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대단히 전혀 반대 입장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더 엄청난 내용은 국내 은행들은 대손 충당금으로 1, 2분기에 각각 2조 7천억씩 5조 4천억을 적립했다. 지금 불경기인데 적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손 충당금을 대손 예상액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충당이라는 뜻에서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외상 매출과 같은 채권이 120억이 있다고 할 때 대손 충당금이 3억 4천이다 라고 그러면 120억 중에서 3억 4천은
대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진정코 회수할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116억 6천만이라는 뜻이지 그 3억 4천만 원을 갖다가 돈으로 적립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감가상각이 되겠는데요. 감가상각은 이게 한자로 쓰게 되면 두 번째 가짜가 가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감해지는 것,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각을 한 거다. 이런 뜻으로 직접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감가상각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건물이라든가 비품과 같은 것을 샀을 때 우리가 1년마다 결산을 할 때 구입한 금액을 구입한 연도에 다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계상을 해 두었다가 사용기간 동안에 그 취득 금액을 비용으로 배부를 해 줘야 돼요. 이 배부한 금액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적절하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5년 동안에 배부를 하면 1년에 600만 원씩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 배부한다고 하는 그것하고 자동차 가격이 1년 만에 1년에 60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1년 주의에 의해서 단기 순이익을 적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행 자산을 사용기간 동안에 배부하는 거가 감가상각이지 그것은 돈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감가상각비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치하고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는 돈하고 관련이 있다. 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100억에 취득을 했는데 감가상각을 비용 배부를 갖다가 1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90억이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은 90억이 되는데 90억이라는 것은 건물의 가치가 90억이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을 100억에 취득을 하고 비용으로 배부한 금액을 10억이 되고 아직까지 배부하지 않은 금액이 90억이라는 뜻이지 가치가 90억, 가치는 100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고 80억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고는 모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인터넷 시사 상식도 보시면 대단히 잘못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은 해마다 소모되는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존하는 절차가 감가상각이 아니고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배부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다. 더구나 적립분은 기물이나 설비가 노후됐을 때 바꿀 자금으로 이용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감가상각으로 배부를 해두었다라고 하는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상태표에서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읽고 해석을 하는 것가 1단계로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요령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비율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율 분석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유동 비율이 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단기의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인데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자산과 비교를 해서 만약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보다도 1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많아야만이 안정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얼마만큼 커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유동자산이 분자가 되고 분모가 유동부채가 돼서 이것이 1이 넘어가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을 1년 이내에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갚을 수가 있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유동 비율은 100%가 넘어가서 약 200% 내지 150% 정도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부채 비율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을 미천으로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남의 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부채 비율이 되겠는데요. 부채 비율은 통상 200% 이내로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200%가 더 되면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합병이라든가 인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채 비율은 200%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